네, 오늘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센텀 롯데캐슬 아파트 107동 20층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59.76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18.08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2억 9,700만 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1차 유찰돼서 80%인 2억 3,760만 원입니다. 2차 입찰기일은 2024년 9월 9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24층 중에 20층이고 사용 승인은 2004년 10월 7일입니다. 10월 27일입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임차인이 없는 상태고 현재 소유자가 전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2008년 12월 24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거래가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5일에 건재당 국민은행으로부터 건재당 설정이 있었고 채권 최고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항력이라든지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할 때 우리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또 인수되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 관련된 권리를 인수한다든지 그리고 보증금을 인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편안한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가 원하는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등기부 현황을 보면서 말소 기준 등기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일단 한번 살펴보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우리가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가지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그 경매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에 이런 권리가 7가지가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5가지가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2가지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가 어떤 권리가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6가지를 살펴보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는 권리들 중에서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는 권리가 그 경매 물건 등기부상에 모두 6가지 아니면은 7가지 모두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3가지 이렇게 가압류,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아니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3가지 종류만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가 등록되어 있던 5가지가 등록되어 있던 그 등록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서는 등기부상에 보면은 자, 권리가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소유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말소 기준 권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저당입니다. 국민은행의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말소 기준 권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한 압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민은행에서 신청한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자, 임의경매는 그럼 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에 임의경매라는 권리가 없습니다. 보면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 중에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임의경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왜 말소 기준 등기라 하는지는 등기부를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등기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기부를 보면은, 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걸 줄여서 등기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아파트 같은, 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다세대를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의 등기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한동, 건물의 표시. 그럼 한 동은 아파트에 여러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개 동이 있을 수도 있고 30개 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30개면은 뭐 101동 아니면은 뭐 110동 이렇게 그 110동의 그 건물의 표시에 대해서 한 동에 대해서 건물 표시가 이렇게 녹아 있는 겁니다. 1층부터 이 건물에서 24층까지 몇 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면적이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합 건물에서는 표제부가 이 한동 건물의 표제부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것은 아래에 보면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 표제부는 110동 건물은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럼 110동 건물 안에 자기가 1001호에 살 수 있고 1003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3호에 살고 있으면 그 1003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에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공간,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 이런 걸 제외하고 실제 가족과 생활하는 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는 또 표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 건물,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처럼 이런 집합 건물에는 표제부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한 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 표제부가 있고 또 하나의 표제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실전유 부분을 나타내는 건물의 표시 부분을 나타내는 표제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제부가 두 개 있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각 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각 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면은 소유자가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는 각 구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건물이 들어서고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보존 등기가 2004년 12월 24일에 있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여기 롯데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각 구에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습니다.
자, 이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등기부를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물건을 다시 돌아가면은 자, 이 물건에서 권리가 5가지 있는데 지금 소유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은행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신청한 임의경매가 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는 이 설명드린 내용에서 있지가 않습니다. 6가지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임의경매는 없는데 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지금 국민은행에서 임의경매를 넣으면은 등기부상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사건 번호도 각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의경매 언제 들어갔는지 2023년 12월 11일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을 해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요 밑에는 사건 번호 2023 타경 555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은 요거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등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임의경매가 여기 있는 말소 기준 등기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에 지금 요게 이 물건에서 보면은 이 국민은행의 임의경매도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류가 그러면은 소유권 빼고 소유권까지 치면은 권리가 5가지인데 소유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국민은행의 건저당, 한국자산관리공단의 공사의 건저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신청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이렇게 4개의 권리는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가 최종적으로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조금 전에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 이 많은 6가지 등기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건에서 보면은, 자, 해당되는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가 4개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접수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국민은행의 건저당 날짜는 2013년 6월 25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저당은 2022년입니다. 그래서 같은 건저당이지만은 국민은행의 건저당 일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설정한 건저당보다 더 접수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배울 것은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선순위 권리라 하는데,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 하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 해서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로 주로 오는 것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이 말소 기준 등기 건저당인 이 국민은행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인데, 이 설정된 일자가 2013년 6월 25일입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만약에 지금 이 물건에는 없지만은 만약에 있다고 쳤을 때 임차인이 2013년 건저당 일자가 6월 25일인데
임차인은 6월 20일에 2013년 6월 20일 정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건저당 말소 기준 등기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때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 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 하는데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모두 인수를 하고 후순위에 오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선순위 만약에 임차인이 있으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물건에서 그럼 후순위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인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저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국민은행의 임의경매 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소멸이 됩니다. 말소 기준 등기부터 그 후순위는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 2013년 6월 25일 이전에 임차인이 자기가 전입을 했을 때 그리고 보증금이 있을 때 그때는 낙찰자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된다는 거 그 반드시 기억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고 선순위는 낙찰자가 모두 인수를 한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고 후순위는 낙찰자가 전혀 인수를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는데 단 세 가지 권리는 후순위지만은 권리를 인수해야 된다. 어떤 권리냐면은 예고 등기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 그리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가처분 이 세 가지 권리는 자 후순위더라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할 때 분명히 살펴보셔야 된다.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예고등기 후순위지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다. 예고등기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 그리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가처분 이 세 개의 권리는 후순위에 오더라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러면은 이 물건은 하자가 없다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보다 앞서는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자체가 이 물건에서는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아파트 전체를 이 호실에 대해서 그래서 전혀 문제되는 권리라든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편안한 아파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찰가만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입찰가는 면적을 보고 건물 면적을 보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서 산정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59.76제곱미터입니다. 자, 보면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은 자, 59.76 이 지금 평수입니다. 지금 보면은 2024년 2월 달부터 지금 보면은 한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 정도가 이 평수에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2월 달에 23층이 지금 2억 6,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경매 물건은 20층입니다. 107동에 20층. 그래서 2월 달에 23층이 2억 6,500. 그리고 3월 달에 10층이 3억. 그리고 3월 달에 18층이 2억 8,500. 그리고 4월 달에 17층이 2억 9천. 그리고 5월 달에 20층이 2억 7천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거래가 5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월달보다 8월, 지금 9월달이기 때문에 약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건의 지금 9월달 실거래가를 2억 9천으로 보겠습니다. 2억 9천. 우리는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2억 9천으로 보고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2023년도의 거래 가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월달 가격이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폭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얼마에 거래됐는지 보면은 12층이 3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평수는 거의 3억 정도는 3억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9월 달이니까 한 2억 9천을 이 물건의 9월 달 실거래가로 산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2억 9천을 보고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차감하면은 입찰가가 되겠습니다. 자, 2억 9천에서 5천을 빼면은 2억 4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물건에서 5천 정도를 수익을 생각하면은 2억 4천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 물건에 이거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그럼 수익을 어느 정도로 생각할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점은 1198세대, 거의 1200세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그것은 장점이고, 그리고 2000 사용승인이 2004년이기 때문에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 뭐 그렇게 이제 그 신축에서는 벗어났고 중간층 뭐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층수가 20층. 지금 보면 24층 중에 20층이기 때문에 층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일단은 장점이 많습니다. 한 120세대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사용 승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2004년이니까. 그리고 24층 중에 20층이기 때문에 층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조금만 줄이면은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은 낙찰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물건은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고 또 상승 여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보다는 한 3,500 정도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900에서 2억 9천 2억 9천에서 지금 우리는 이 물건의 9월달 실거래가를 2억 9천으로 잡았고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3,500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500을 차감하면은 그러면 2억 5,500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물건의 실거래가 수익 지금 입찰가를 2억 5,500보다는 우리가 수익을 조금 더 욕심을 줄이겠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우리는 입찰가를 2억 6천을 하겠습니다. 2억 6천. 우리는 2억 6천을 하겠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아파트는 좋은데 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아파트에는 누구나 입찰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쟁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욕심을 더 줄이는 사람이 낙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우리 입찰가를 2억 6천을 하겠습니다. 자, 입찰가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경매법정에 가서 갈 때 준비하는 것부터 오늘은 모두 다 실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입찰부 작성부터 경매법정에 입찰 봉투 제출하는 것까지.
입찰한 경매법정에 갈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최저 매각 대금의 10%의 매수 신청 보증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는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입찰하고 싶은 가격인 2억 6천의 10%가 아니고 2차 입찰 기일인 2024년 9월 9일 최저 매각 대금인 2억 3,760만 원의 10%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2억 2,376만 원 나와 있죠. 이 금액보다 동일하게 적든지 이 금액보다 이상으로 적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보다 이하로 적으면은 입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매수 신청 보증금을 2,400만 원 적도록 하겠습니다. 2,400만 원. 자,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다시 또 다른 준비물이 뭐가 있냐면은,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됩니다. 어떤 거 중요하면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아니면은 여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은 막도장을 가져가셔도 되고 인감도장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러면 입찰 기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길 입찰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입찰기일이 있습니다. 이 입찰기일은 컴퓨터상에는 지금 적혀 있지만은 실제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 작성하냐면은 이 2차 입찰기일 2024년 9월 9일 이 날짜를 지금 이 입찰기일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4년 9월 9일.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사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번호는 이렇게 2023 타경 5552 2023 타경 5552 이 사건 번호를 지금 여기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 타경 5552호 이렇게.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물건 번호가 있습니다. 이 물건 번호는 이 사건 번호 지금 2023 타경 5552 하고 끝나는 물건은 단독 사건이기 때문에 물건 번호를 적지 않든지 아니면 1을 적으면 됩니다. 1을 적으면 되고, 만약에 이 끝나는 지점에 가로 열고 아래위 숫자 3이나 5나 7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7이 있으면은 물건 번호 7, 5가 있으면은 물건 번호 5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단독 사건이기 때문에 물건 번호 1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자란에는 본인이 직접 입찰하기 때문에 홍길동이면은 여기에 자기 이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이렇게 적고, 이 전화번호는 자기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그리고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적는欄이 있는데 여기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아래에는 이제 보증금액하고 입찰 가격 적는欄이 있습니다. 보증금액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보증금액은 입찰 보증금은 2024년 9월 9일 2차 입찰 기일인 2024년 9월 9일 최저 매각 대금 2억 3,760만 원의 10%, 왼쪽에 보면은 2,376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보다 약간 많은 2,4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2,400만 원. 자, 우리는 2,4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하고,
그리고 왼쪽에는 입찰 가격이 있습니다. 입찰 가격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적어야 됩니다. 오타가 나면은 새 길 입찰 용지에 적어야지 그걸 지우고 다시 적으면은 입찰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건에서 9월달 실거래가를 2억 9천을 잡았고 우리의 수익을 3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억 9천에서 우리 수익 3천을 차감하면은 입찰가는 2억 6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억 6천에서 한 10만 원 정도 플러스 시켜 2억 6천 10만 원을 하겠습니다. 2억 6천 10만 원. 자, 2억 6천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자기압 수표로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받기 위해서 여기 입찰자 이름 적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무진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입찰 가격을 수정할 때 또 오타가 났을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새 길 입찰 용지를 사용하셔야지 새로 적어야지 거기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낙찰되어도 입찰 무효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 입찰 용지를 다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찰 봉투에 넣는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길 입찰 용지를 다 이렇게 작성했으면은 이 노란 봉투, 대봉투 속에 넣습니다. 길 입찰 용지를 넣고 또 아래에 보면은 봉투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에는 입찰 보증금 10% 수표로 끊어서 이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 속에 넣고 이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 외부에 있는 사건 번호 이렇게 적고 물건 번호 1을 적고 그리고 자기 이름 홍길동이면 홍길동 적고 홍길동 도장을 찍고 그리고 외부에도 이렇게 도장을 세 군데 이렇게 찍습니다. 찍고 이 매수 신청 보증 봉투를 이 또 대봉투 속에 넣습니다. 그럼 대봉투 속에 총 들어가는 것은 자 하얀 봉투 속에는 입찰 보증금 수표로 넣고 그래서 넣은 그 하얀 봉투를 또 대봉투 속에 넣고 조금 전에 작성한 입찰 기일 용지 그것도 이 속에 넣고 입찰 봉투 속에 넣고 자 그러면 노란 봉투의 외부에 또 본인 홍길동 이름 적고 도장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접는 선에 스테이플러 집게를 찍어서 또 제출하면은 집행관이 이렇게 입찰자용 수취증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건 꼭 지참하고 있어야 나중에 폐찰했을 때 보증금을 받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원에 이제 길 입찰 용지하고 봉투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물건에서 9월달 입찰 지금 실거래가는 2억 9천으로 우리가 산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3천으로 생각해서 3천 정도를 빼면은 2억 6천인데 우리가 약간 10만 원 더 플러스 시켜서 2억 6천 10만 원을 입찰 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하는 까지 강의를 했고 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모의 입찰가를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9월 5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입찰기일입니다. 그래서
뭐 꼭 입찰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 답사도 한번 가셔도 되고, 이런 물건은 또 미리 거래가 7건이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서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사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사할 것은 관리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관리비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직접 찾아가면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또 수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아직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신청하시고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